이번 시간에는 개항과 대한제국기에 제정되고 활용된 국가 상징이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아 그 위상과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기에 애국가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가요? 대한제국기에도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한제국기 애국가는 독일인 에카르트가 작곡해서 1902년에 만수성절이나 외빈을 모신 연회에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는 그 가사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애국가는 대한제국기에는 활용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개항과 대한제국기에 제정되고 활용된 태극기를 우리는 아직 국기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궁화도 국화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제국기 애국가는 활용되지 않고 태극기와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화가 된 데에는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 국기와 국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는 1905년의 을사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외교권이 박탈이 되면서 국가 상징의 위상은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외교공간, 외국에 설치됐던 외교공간이 폐쇄가 되게 되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알리던 국가 상징은 그 의미를 빼앗기게 됩니다. 1888년에 워싱턴에 개설되었던 주미공사관은 헐값에 팔렸고 그 공사관에 국기 개항대에 걸려있던 태극기는 내려졌습니다.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국기의 의미가 국권 회복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1906년 무렵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병들은 창의를 하면서 태극기를 기치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한 예가 남아있는데요. 의병장 고광순이 태극기에다가 불원복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 남아있고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불원복이라는 말은 멀지 않았다는 건데 회복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국권 회복이 멀지 않았다라고 의병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제정했던 태극기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국가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국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활용했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태극기와 일장기가 팽팽하게 대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국기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은 190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09년에 1월과 2월 사이에 순종 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쪽 지방 그리고 대구, 부산을 비롯한 남쪽 지방을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서순행, 남순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순종의 순행은 통감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07년에 해이금 일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종은 강제로 양위를 당하게 되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리고 순종이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국민들은 순종을 새로운 황제로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감부는 순종을 전국을 돌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죠. 이때 이토 히로부미 당시의 통감인데 배석을 하게 되죠. 순종이 가는 행렬에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데 또 일장기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북 지방의 서순행 때에 봉영을 나온 학생들이나 천도교인들이 일본기를 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는 우리 국기고 우리는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지만 우리가 왜 일본기를 들고 누구를 맞이하느냐. 그래서 그 일장기는 들지 않겠다.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국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되는데 대한매일신보 등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장기를 거부하고 태극기를 옹호하면서 우리의 국권에 대한 어떤 그 외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국권 피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의미를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태극기는 국표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 태극기를 들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태극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해외에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주에 있는 한인회에서는 1910년 이후에 국치기념일 행사를 해마다 8월 27일에 거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대한 기록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고 국기를 이렇게 높이 장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뜨려서 땅에 떨어뜨리면서 국기, 다시 말하면 국권이 땅에 떨어진 것을 표현을 하고요.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여러 발언을 한 뒤에 나중에 끈을 다시 당겨서 국기를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기가 올라가면서 국권을 다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행사로 하면서 국권을 다시 되찾자는 그런 결의를 다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주의 여러 한인회들이 남긴 사진을 보면 태극기, 그리고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 경우에 성조기를 같이 배경에 놓고 주권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활용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국기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1919년 9월 9일자 상해에서 발행된 독립신문을 보면 집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무원과 각 부의 직원 일동이 매일 아침 9시에 집무를 시작할 때 태극 국기 앞에서 집합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1919년에는 3.1운동이 있었죠. 이 3.1운동 때에는 각각 숨겨 가지고 있던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목판에다가 태극기를 새겨서 그것을 밤새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태극기를 흔들게 한 그런 목판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숭실학교 교정에다가 걸었던 태극기가 지금 남아있고요. 재미있는 예가 진관사라는 절에서 발견된 태극기인데요. 진관사에서는 칠성각이라는 그 전각을 수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마루 밑에 뭔가 쌓여있는 그런 꾸러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꾸러미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해외에서 발행된 1919년 날짜가 적혀있는 신문지가 있었고 그 신문지에 태극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를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데 가운데 원이 깔끔하지 않은 상태로 흑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태극기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원래 일장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반쪽에 흑색을 칠하면서 홍색과 흑색의 태극을 만들고 네 귀를 더해서 태극기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장기에서 태극기로 바뀌면서 어떤 독립의 의지를 3.1운동 때 표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는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국기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국가상징에 활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892년에 단양주화의 꽃가지 모양만 나온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 모양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1900년에 시행된 문관 대례복에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후렴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가 무궁화 노래라는 노래에 나옵니다. 이 노래는 나중에 그 제목이 애국가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궁화 역시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어느새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해외 동포들에게서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미주의 한인단체 연합에서는 잎에서에 태극과 무궁화가 그려진 상징 문양을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선언서에도 이처럼 태극기와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무궁화를 그렇게 그림으로 표상할 수는 없었는데 무궁화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의 배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궁화를 국화로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927년에 동광이라는 잡지에 우호익이라는 분이 무궁화고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선 사람은 어떤 꽃을 사랑하였으며 우리의 국화로 숭배하였는가, 이런 물음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궁화 동산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의 삼천리 강산을 의미한 것인 줄 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궁화 국토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933년에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때에도 무궁화가 만발한 사진 같은 것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무궁화 운동을 일으킨 남궁옥이라는 분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강원도 홍천의 모곡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분이었는데, 무궁화의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전국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궁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운동이 벌어지자 일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배화여자고등학교 등 여학교에서는 한반도 모양의 지도에 무궁화를 수놓아서 국토와 무궁화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수가 여러 벌 남아 있어서 오늘날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궁화 운동이 독립정신을 고취한다고 하여 남궁옥 선생님을 투옥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궁화는 이처럼 대한제국기에 국가 상징의 하나로 채택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금지되었지만 오늘날 애국가의 가사로, 그리고 무궁화 운동으로 그 의미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무궁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화로 인식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로는 오약꽃 문장의 의미 변화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약꽃은 1892년에 주화에 처음 그 모습이 등장하고 왕실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훈장조로에서는 나라 문장으로 표현된 국가 상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권의 위기에 따라 1907년 이후 그 쓰임새와 의미가 점차 변해갑니다. 오약꽃은 두 번째 국가 상징의 활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표와 화폐, 훈장 등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후에는 국가 상징에서 왕실 상징 또는 순종의 어기에 쓰이면서 의미가 점차 축소되다가 1910년에는 국권 피탈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황실은 이왕가로 격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왕가의 문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침이 가장 많았던 그런 상징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창덕궁에 가보면 창덕궁의 중심 공간이 인정전이 있습니다. 그 인정전의 용마루에 오약꽃 문양이 5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약간 능욕하려고 여기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가 않고 1907년에 순종이 경궁에서 거하다가 황제가 되면서 창덕궁으로 이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살게 하기 위해서 창덕궁을 전면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오약꽃 문장을 거기다가 부착했다고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창덕궁의 여러 공간 안에 샹들리에도 오약꽃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내 장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907년 이후에 왕실의 어떤 기물에 활용하게 되면서 국가 상징이라는 의미보다는 왕실 상징이라는 의미가 더 강화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또 고궁박물관에 보면 양식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오약꽃이 들어있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러한 오약꽃 문양이 새겨진 그릇들도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일제감점기에도 만들어지고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순종의 어기에도 오약꽃은 활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황제의 깃발이 고종 때에는 그 문양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지금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데, 1909년에 순종이 서북순행을 할 때
다녔던 행렬을 보면은 깃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깃발의 가운데에 오약꽃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어기로 제정되어 활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황제의 개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910년이 되면 황실이 이왕가로 격화되면서 왕가의 문장 정도로 의미가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안타까운 예가 있는데요. 통신 업무가 일본과 한국이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발행한 기념 우표가 있습니다. 그 우표는 사실 재미있는 게 우표는 보통 발행한 국가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우표에는 발행국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 통신 업무 합동 기념 우표라고만 쓰여 있고요. 물론 한자로 쓰여 있고 양쪽에 일본의 천황가의 상징인 국화 그리고 이왕가의 상징인 오약꽃 이것이 병치가 되어 있어서 국적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해서 일본에서 발행한 우편 엽서를 보면 국화꽃이 배경이 되어 있고 또 순종황제의 배경에는 오약꽃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 쪽으로만 의미가 국한돼서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국가 상징은 그 시기에 따라서 의미와 이상이 변천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극은 국가 표식으로서 사용되어서 국기에 활용되었고요. 1890년대까지 관주도로 보급되다가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민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임시정부의 국기로 채택되었다가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국토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문관 대례복에 가슴에 수를 놓이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1905년 이후에는 점차 그 쓰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는 재미동포 등 국외에서 쓰였으며 남궁화에 의해서 무궁화운동으로 보급이 되어서 나라꽃으로 인식이 점차 확산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의 국화로 인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약꽃은 처음에는 국가의 문장으로 채택이 돼서 우표나 화폐나 복식 등에 널리 쓰였지만 1907년에 순종 즉위 이후에는 어기 문양으로 쓰여서 의미가 축소되었으며 1910년 이후에는 이왕가의 문장으로 의미가 격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태극기를 비롯한 개헌과 대한제국기 국가 상징의 제정과 활용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른 의미 변화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태극기 등 국가 상징은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를 뜻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를 받은 표상은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지만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 표상은 사라지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 상징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의미화시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것으로 개헌과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 제정과 활용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